오늘 강의를 맡은 서울과기대 이광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공지능은 생태주의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주제인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기술적 대상이라 그러죠. 기술적 객체. 인공지능도 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여기고 본다면 사실은 인공지능이 어떤 외부로부터 분리된 객체나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을 생태주의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디지털적인 물질제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하면 굉장히 이제 비물질에, 청정에, 보이지 않는 비실제적인 것으로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인공지능을 파악하는 방식들이 온전하게 인공지능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생태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 어떤 얽혀있는 전체적인 에콜로지를 본다라는 거잖아요. 기술을 둘러싼 사람과의 관계, 사람의 주체의식과의 관계,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이제 자연과도 연계되거든요. 혹은 인간의 전체로서의 사회, 군집체로서의 사회에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는 사회에 많은 영향들을 주고 있죠. 그런 관계성들을 읽을 때 생태학적 시각 혹은 생태주의적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기술과 생태계의 문제를 좀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주 단순화시킨 다이어그램입니다. 생태와 사회라는, 인간이 군집을 이루는 사회가 있고 생명들이 이 군집을 하고 있는 생태 영역을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기술은 사실은 인간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매개고리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인간 종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개발하거나 일구거나 변형시키는 그런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보면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일종의 도구적 역할이었죠. 예를 들면 홈이나 이런 것, 땅을 일궈서 개척해서 개간하거나 해서 우리 인간들이 얻고자 하는 농산물들을 수확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죠. 그때의 기술은 인간에게도 상당히 도구주의적 형태의 기술, 툴로서의 기술, 도구로서의 기술 정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 밖에 나가서 흙을 통해서 생명을 일구는 과정, 흙을 개간하거나 변형시켜서 그 과정에 이제 호미가 쓰였다면 그 호미는 낮에만 쓰이고 밤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 그죠? 일과가 끝나면 그 도구적 역할이 해제되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술이라는 것이 느슨한 관계 속에 있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을 매개하지만 기술이 약간의 느슨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의 기술이라고 보면 좋겠죠. 그게 농경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거칠게 단순화시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오른쪽 화살표로 넘어가면 기술의 역할이 커지죠, 점점. 산업기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을 단순히 변형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추출하고 자연을 수탈하고 파괴하는 것을 통해서 자원을 끌어다 오고, 소위 가변자본이라는 자원을 가져다가 공장의 땔감으로 쓰는 방식, 공장의 재료로 쓰는 방식,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이루어지죠. 산업기술의 진보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는 기술은 보시면 다이어그램의 양적 원이 이렇게 거의 중첩까지는 아닌데 많은 부분 이렇게 포개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이 단순히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호미 정도의 도구가 아니고 기술체로서, 거대 기계로서, 산업 기계로서 부상하게 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들을 좀 더 밀도 있게 밀착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자연은 굉장히 저렴한 자원이겠죠. 값싸게 인간이 쉽게 자연을 수탈해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일구고자 하는, 문명을 일구거나 혹은 산업적 생산물을 만들어서 소비를 하는, 대량 소비를 하는 방식에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술의 역할들이 점점 커지고, 그 부분이 자연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훨씬 더 방대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초래하는 국면이 열리겠죠. 그게 아마도 산업사회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으로 지금의 기술과 생태계의 관계성들을 가정하는 것으로서의 마지막 다이어그램인데요.
그 밀도가 더 강해진 국면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술적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나 플랫폼, 뭐 빅데이터 등으로 상징되는 소위 하이테크 기술들, 그런 기술들이 과거의 산업시대 이후에 뭐 정보사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디지털 사회라고 할 수도 있고, 데이터 사회라고도 할 수 있는 국면 속에서 그 양자의 밀도를 거의 하나로 만드는, 그러니까 생태와 인간과의 관계성을 거의 하나로 만드는 응축된 형태로 가고, 어쩌면 기술이 단순히 도구, 이 초기의 도구주의적 쓰임새에서 벗어나서 산업기술로서의 거대 기계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 보면 어떻게 보면 기술이 일종의 독립된 신과 같은 존재, 우상적 존재, 그러니까 기술을 인간이 부리는 존재로서가 아니고 오히려 기술을 추앙하고, 뭐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술이지만 상당히 객체화된 그런 또 다른 독립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로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기술의 역할이나 기술의 위상, 영향력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고 좀 보고 싶고요. 가탈이라는 이제 프랑스 철학자가 그 세 가지 생태학을 하면서 생태계를 세 개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보고 있는 것에 이제 빠진 부분이 이제 주체계거든요. 인간의 의식과 인간이 군집을 이뤄서 사는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 생태, 요 세 가지를 세 가지 생태학이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플러스 원 무엇을 얘기했냐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AI 기술, 이제 기술에 대한 생태계를 따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생태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술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타리가 말년에 세 가지 생태학이라는 문구판 저술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 인간의 주체적인 정신이나 자연, 사회의 세 가지 기본적 생태계가 상호 주고받고 얽히는 그런 생태적인 그런 환경과 더불어서 기술의 영향력들이 점점 커지는 것을 강조해서 했던 말이 이제 기술권이었어요, 스피어. 근데 그 정도로 기술의 영향력들이 지금 인간이 지구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과정 속에서 보이는 몇 가지 중요한 생태계 측면에서 기술의 생태적 역할 혹은 기술 생태권이라고 표현했지만, 앞으로는 개라고 다른 자연과 사회만큼이나 혹은 인간 주체의 의식만큼이나 중요한 에콜로지로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 그것이 이제 또한 기술 생태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보는 방식과 관련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기술 독성 연구예요. 보면 이 슬라이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유독성 산업, 화석 원료 기반 기술 혹은 농화학 기술, 이런 것들이 초래하는 느린 폭력, 서서히 인간 몸에 나타나는 폭력적 어떤 효과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생태 학살이라는 개념으로도 쓰고 있죠. 이런 산업 재해, 산업 폐기물들이 만들어낸, 유독 물질들이 만들어낸 것들의 효과나 영향력들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깊이 있게 관여들을 해왔죠. 그래서 생태라는 것은 그런 인간과 인간 아닌 다양한 비인간적인 존재나 생명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얽힘의 구조에 균열이 있는지, 그 균열을 초래하는 원인이 뭔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화학적 독성 물질에 대한 연구였던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연구가 대체로 자연 생태 혹은 사회 생태에서의 논의들, 뭐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이제 주로 사회 생태와 관련된 논의 아니겠어요? 뭐 노동 인권이나 소수자 인권이나 뭐 약자, 소위 사회적 생태의 약자에 대한 주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생태계의 문제 지점들, 균열 지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생태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디지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대중화되면서 디지털이라는 담론들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80년대 초중반이 디지털 국면이다라고 할 때,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들이 지났지 않습니까? 30-40년 이상이 지났는데 산업시대가 남긴 공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것만큼 기술 생태에 대한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비물질성, 청정함,
뭐 메타버스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다니는 것 그 자체가 전혀 물질 세계에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실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황들이고, 이제 그런 그 환경이나 사회 혹은 주체 의식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 기술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해왔는데, 기술 그 자체가 특히 디지털 기술이 그런 영향력과 관련해서 어떠한 국면에 있는지에 대한 것은 산업기계에 비해서, 산업시대에 비해서 크게 분석이 안 되었고, 그 부분에서 기술 독성 연구라는 것이 그런 생태 문제, 기술 생태 문제,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이나 사회나 주체의 의식과 연관돼서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지를 읽어내는 작업을 독성이라는 개념으로, 톡시서티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쉽게 우리가 생태 문제에 도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균열들이 일어나는지를 발견하는데 상당히 빠른 그리고 가시적인 접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왼쪽에 뇌 같은 게 있죠. 뭐 이걸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상정하면, 그러니까 AI 기술을 생태주의적으로 읽는다는 것을 독성의 현황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생태계, 자연계, 인간계, 그 다음에 인간의 주체. 그렇죠? 왼쪽에 이제 여성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횡단 신체, 그러니까 디지털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서 어떤 주체성의 구성이라든지 인간의 의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지를 보는 게 이제 횡단 신체 독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자연계에 미치는 것들은 기존의 환경 연구가 환경 실천가들이 봤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환경 독성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군집을 이루는 사회에 미치는 기술의 최근의 영향력, AI의 영향력을 우리가 이제 사회 독성이라고 명명하자고 이제 저는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독성 영역들이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를 읽어낼 때 이런 세 가지 생태계와 어떤 관계성을 믿고 기술이 진화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을 얻을 수 있겠죠. 자, 먼저 사회 독성을 먼저 보시죠.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인간의 데이터 자본주의라고 얘기도 하는데, 인간의 대부분의 디지털 활동이 뭐 플랫폼이 됐건 AI의 학습용 데이터가 됐건 보통 행위 데이터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죠, 요새.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모든 활동들, 일거수일투족이 데이터 족적으로, 데이터 부스러기로 남겨지고, 그것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살찌우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AI의 어떤 학습용 데이터로 쓰이면서 똑똑해질 수 있는 그런 지능들을 얻는 자원으로도 쓰이기도 하죠. 이런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고, 양질의 데이터의 존재 없이는 이런 데이터 자본주의 혹은 AI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국면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남기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위 데이터, 일반 시민들의 행위 데이터에 대한 수집, 광범위한 수집 들이 기본적으로 전제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프라이버시권이나 개인정보인권과 연결되는 모순되는 그런 현실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데이터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감시 자본주의를 전제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데이터 오남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모순적 구조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체가 일종의 이제 사회적 독성의 하나의 양상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소통에 있어서의 왜곡이나 문제점들도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보통 사회관계라고 하면 소통이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공통의 감각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이제 사회관계의 중요성이라고 할 텐데, 많은 사회관계의 매개체적 역할들을 지금 SNS, 소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인터페이스들이 우리의 의식들을 장악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사고 자체도 많이 길들여지고 있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의 장점들, 편리성이나 효율성, 시간 절약, 비용 절감,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죠. 그런 측면의
긍정적인 시선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편에서 봐야 될 것은 그것이 배제하고 있는 어떤 디지털 소외라든지 어떤 특정의 소통 방식, 특히 사유화된 비즈니스화된 그런 소통 방식이 기존의 인간과 인간 간의 소통 관계를 왜곡하거나 특정의 방식으로 조정하거나 조절하거나 이런 컨트롤하거나 이런 방식들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왜곡된 형태,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소셜 미디어 관계라고 하는데, 평등한 사회관계, 물리적인 사회관계에서 소셜 미디어적인 관계로 대체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이미 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별점 테러 사회라는 사례도 있고, 카카오톡을 매개로 한 소통 방식이 기존의 물리적 위계 질서를 어떻게 이제 카톡 안에서 새롭게 재구성하는지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사회 독성의 사례가 아닐까라고 독해낼 수가 있겠죠. 최근에 AI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된 것들이 이 페이크 이미지들, 그리고 그 페이크 이미지가 전 세계의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판단 자체를 유보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이루어졌죠. 이건 과거보다 더 빠른 형태의 가짜 뉴스나 혹은 잘못된 정보들을 거의 즉각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칠 수 있는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보다 정제된 형태로 이런 이미지의 자동 생산, 가짜 이미지의 자동 생산 혹은 생성형 이미지의 자동 생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의 문제들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서 사회 독성의 사례들을 몇 가지 봤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환경 독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AI가 실제 자연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사실은 어떤 IT 기반의 서비스, 데이터의 활동들, 데이터 비즈니스 자체도 물질적인 뭐 스마트 기기 등등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물리적 기반 시설 없이는 존재하지 않죠. 해저 케이블에서부터 다양한 인터넷의 송수신 기기들, 이런 것들이 다 물질적 기기들 아닙니까? 이제 그것을 만들어내는 물질재, 원료가 이제 우리가 희귀금속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뭐 텅스텐이라든지 다양한 철광석이라든지 기본 철강제라고 하는 것들에 더해서 희귀금속이 할 수 있는 역할들, 희귀금속은 사실은 뭐 산알 뒤집어도 한 1kg 정도만 나오는 그런 굉장히 귀한 금속들이죠. 구하기 힘든 금속인데 그 금속의 역할들은 뭐냐면 전자기기를 이제 경량화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된 금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근데 자연과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연의 파괴나 자연의 변형, 아주 대규모의 변형을 통해서 아주 소수의 양만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성이라고 얘기하는 과거의 환경주의적 시선에서 보면 상당히 일치하고 익숙한 그런 형태의 환경 독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디지털 국면이 가속화될수록 우리는 점점점 스마트 기기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그로부터 희금속의 채굴의 수요는 커질 텐데, 이제 이와 관련된 딜레마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노동들이 있을 텐데, 물질 채굴과 관련된 노동, 여기서 얘기하는 IT 독성 노동들이 있을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코발트 채굴 노동하는 콩고의 아이들도 아주 대표적인 IT 독성 노동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국 선전의 폭스콘 아이폰 조립 노동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조립하는 공정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 그런 공해 물질들, 화학 물질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울증을 유발하고
자살 충동까지도 유발하는 형태. 이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배제할 수가 없겠죠. IT 산업과 소위 AI도 마찬가지죠. AI 관련된 기반 산업들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와 같은 노동의 형태들이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혹자는 이제 실리콘밸리와 아프리카는 같이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논리가 굉장히 우리가 이제 휘황찬란한 것으로서 보고 있지만, 실제 이런 아프리카나 선진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의 그런 위태로운 시간제 노동을 하시는 분들, AI를 훈련시키는, 학습시키는 노동을 하는 형태 또한 일종의 이와 유사한 IT 독성 노동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지점에서 실리콘밸리를 떠받치는 아래 하단에 이와 같은 근본적인 독성 노동 형태들이 자리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생태 발자국은 최근에 환경주의자들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기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사안들이죠. AI가 연산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점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고 탄소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환경 독성과 관련해서 논의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점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지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와 연관된 AI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전자 인프라들, IT 인프라들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 독성, 혹은 여기서 얘기하는 디지털 생태 발자국의 어떤 비율, 위상,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에서도 진단하는 바와 같이 IT 기업 전체에서 한 70% 정도의 탄소 배출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맡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데이터 센터를 통한 에너지 소비가 많다라는 얘기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환경 독성, 이런 문제들도 같이 AI와 함께 얘기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생태 영역인데요. 횡단 신체 독성 영역입니다. 아까도 잠깐 그 사회 생태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어떤 활동들, 몸을 통한 활동들, 하다못해 이제 어떤 그런 정서적인 측면들, 그리고 생체 리듬, 그리고 몸에서 발열하는 에너지, 이런 모든 것이 데이터로 치환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중요한 어떤 그 신체와 관련된 독성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노동과 관련해서 보면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꽤 오래전부터 2010년대 한 중반부터 중요하게 물류나 유통 쪽에서 AI가 도입되면서 노동 수행성과 관련해서 소위 디지털 테일러리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노동을 대체하기보다는 노동 강도를 강화하거나 노동 수행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노동 강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테일러리즘이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테일러리즘이 이제 어떤 동작 연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단의 시간에 최단의 비용과 최단의 공간 이용 속에서 빠르게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 이제 보통 테일러리즘 혹은 뭐 과학적 경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이제 자동화하는 그런 기술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렇게 물류나 유통 혁신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런 물류 유통을 매개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지위, 노동 수행성,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고 노동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노동하는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AI 자동화 허드렛일의 무한증식, 이것도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러니까 자동화 기제, AI를 매개한 자동화 기제가 도입되면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들, 생각하는 힘, 혹은 문화 창작, 다른 다양한 형태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을 노동이 대체하고 일자리까지 마저 이제 빼앗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와 유사하게
그 AI 기술이 또 다른 형태로 일자리들을 활성화하는 측면들이 있죠. 근데 그 일자리라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라기보다는 상당히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자리들을 무한 증식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AI 유령 노동인데, 이거 어떤 타이틀을 가진 노동의 형태는 아니죠. 이름 없는 노동의 형태이고, 주로는 이제 AI가 주된 노동자가 되고, 인간이 이제 이 AI를 돕는 역할로 추락하는 그런 방식의 노동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몇 년 전부터 많이 얘기했던 논의들이 이제 뭐 일종의 이것을 AI 인형 눈알 붙이기의 노동의 형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데이터 라벨러라든지 이 얼굴의 안면 인식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면 폴리건 라벨러, 이런 것들의 이런 유형의 단기 일자리, 위태로운 일자리들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령 노동과 비슷한 유형의 형태로 이제 우리가 미세 노동, 마이크로워크라는 형태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주로 난민이나 특정 지역의 뭐 수감자들, 교정시설의 수감자들이 모니터 앞에서 AI가 잘못된 오류의 그런 생성형 결과값들을 내는 것을 보정하는, 손 수작업을 통해서 보정하는 작업들, 그것을 이제 AI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을 이제 보통 특정해서 마이크로 노동 혹은 뭐 미세 노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대단히 저임의 노동 형태이고, 본인이 실제 어떤 노동의 과정 안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단순 반복 노동들, AI를 똑똑하게 하는 노동들, 심지어는 특정의 타겟팅을 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민간 병원인지 학교인지 아니면 타겟물인지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AI를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죠. 드론에 장착된 AI가 이해할 수 있게요. 그런 작업들을 특정의 난민들이 수행하는데, 이제 실제 그 일의 맥락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어떤 반인권적인, 반인도주의적인 과정 속에 투입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실제 있었죠. 그리고 그것들이 문제가 된 적들이 있는데, 외부로부터 단절되고 맥락을 잃은 노동들, 이런 노동들이 이제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왼쪽에 이제 컨텐츠 모더레이터도 비슷한 노동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SNS나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컨텐츠를 사전에 걸르는 작업들을 하는 노동들인데, 과거에 이제 근손실을 일으키는 산업시대의 노동자들만큼이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진 그런 노동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폭력적이고 이런 그 성적으로 굉장히 극도의 그런 컨텐츠들을 미리 보고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들 노동자들은 이제 그 일과가 끝나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증후군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의 요인, 노동과 관련해서 보면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태주의적 접근이 사실은 이런 이제 독성의 접근을 통해서 쉽게 비가시적인 그런 기술의 영향력,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죠.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그런 영향력들을 조금 더 특징적으로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낼 수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이제 AI 독성 혹은 뭐 기술 독성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현재의 독성을 관찰하고 이것을 넘어서기 위한 그것의 해결책으로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사실은 생태 독성련 현장 연구, 지금 현재 부상하고 있는 독성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단편적으로 이것저것 중요하게 지금 문제시되는 지점들을 얘기를 해드렸지만, 실제 이걸 좀 체계화된 형태로 현장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 대책을 의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싶고요. 동북아시아가 특별히 이제 AI에 대단히 열광하고 있는데, 어떤 과열된 양상들을 좀 가라앉히고 조금 더 AI를 사회에
연착륙시키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범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동화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인간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무인 가게를 도입하는 것이 능사인가, 어느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것은 뭐 노동의 영역일 수도 있고 경제 영역일 수도 있고 사회적 영역일 수도 있고요, 뭐 교육 영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열린 그런 시민사회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죠. AI와 생태주의 혹은 AI와 생태적 사유, 이것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리터러시 소양, 생태학적 소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를 수 있을지. AI가 외부로 연결되어 있고 자연과 연결되어 있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인간 주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면적으로 우리가 읽어내고 항상 그런 시선들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자각, 생태학적 자각이겠죠. AI에 대해서 그런 시각들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 방법론이나 시민 실천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또 선제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주로 학계나 예술계에서 많이 이제 시도되는 것이 이제 생태 지형학, AI와 관련해서 인지 지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생태주의적 사유, AI를 둘러싼 환경들이 어떻게 위상이 어떠한지 그 형세를 읽어내는 작업들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과연 이 AI가 어떤 메커니즘 안에 있는지, 기제 안에 있는지를 자연 생태나 사회 생태나 주체의 관계성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하나 가져왔는데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한 4개 정도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제 논의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는 이제 누스피어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인데, 유럽의 한 연구자와 예술을 하시는 분이 두 분이 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아까 뭐 미세노동, 유력노동 말씀드렸는데 끊임없이 인간의 노동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 노동의 형태라는 것이 상당히 저평가된 위태로운 그런 인공지능의 보조가 되는 그런 역할을 지닌 노동들이 사이사이 개입되면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지능을 끌어올리는, 똑똑하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 동원이 되는지, 그리고 인간의 노동 없이는 이런 전체적인 AI의 개발과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종의 지형 그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에 입각한 지형 그리기. 요것도 이제 비슷한 그림인데 그 아마존에서 쓰고 있는 챗봇 AI의 시스템을 설계를 그린 것이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지형도를 그리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뭐 해부도, AI 시스템의 해부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AI 최근에 이제 지도 제작이라고 해서 인공기계들의 얽힘의 구조들, 자연과의 물리적 세계와의 얽힘의 구조들, 인간 사회와의 얽힘의 구조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죠. 또 다른 형태의 지도 제작 그리기입니다. 이 지도의 특이점들은 왼쪽에 보면 AI의 이야기, 큰 내러티브 구조를 좌우하고 있는 이데올로그, 담론 구성의 지배적인 어떤 연합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왼쪽에 보면 그려내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실제는 또 다른 형태의 AI를 둘러싼 생태주의적 지형들을 이렇게 펼쳐놓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시각화된 형태의 그림인데요.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남미의 이제 에스탐파라는 그룹이거든요. 노란색 사선을 제가 그어놨는데 아래쪽은 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 주체 생태계나 사회 생태계에서 AI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AI를 어떻게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메커니즘을 읽어낼 수 있는 그림 영역이고, 오른쪽 상단의 그림들은 자연계, 자연의 수탈 과정이나 변형 과정 속에서 혹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 속에서 어떻게 AI가 작동하고 있는지 메커니즘을 상호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도상학 지도 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선들이 하나의 시도죠. 그리고 단순히 이것만을 우리가 그린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생태주의적인 어떤 사유나 사유의 확장,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도 제작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AI가 실제 독립된 어떤 외부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단지 인공 객체가 아니고 다양한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고 그 생태계와 서로 착종되거나 얽힘의 구조 속에서 균열하거나 하면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그것을 이제 문제 지점들을 저는 이제 독성 연구라 본 것이고, 그 문제들을 그 독성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해야 AI 생태계를 좀 더 인간 종과 한목적적인 관계들을 자연과도 마찬가지고요. 맺을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